2021년 10월 28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중에는 6주차 워크숍이었던 강의 다시 듣기와 또 문제 출제하기에 대한 발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하기 또 1일 반장으로 또 수업에 적극적으로 또 본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수업 태도와 또 참여 점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1일 반장이나 또 발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에 발표를 다 한 번씩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으로서 이제 한 학기 수업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야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에 발표와 또 참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수업하기 전에 반장. 네, 우리 중간고사가 다음 주인데 우리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나 또 이렇게 또 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학생들을 대표해서 우리 반장이 좀 더 좀 정리해봐 줄까요? 다음 주 중간고사는 혹시 지금이 시간대로 똑같이 진행하는 걸까요? 네, 시험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정규 수업 시간에 사이버 캠퍼스를 통하여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혹시 이제 시험 본 시간에 시험을 보지 못할 학생들은 오늘 그 당일날 6시 이후로 그 한 주일 동안 이제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 응시에서는 10% 에서 20% 정도 이렇게 전산적으로 제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이제 추가 시험 응시에 대한 페널티가 걸려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규 시간에 실시간에 시험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에 피치 못하게 시험을 못 볼 상황이 되어진 어떤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든지 어떤 상을 당하였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학생들은 또 그런 페널티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혹시 특별한 사정으로 실시간 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꼭 저한테 알려주고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반장 또 어떤 것이 궁금하고 또 무엇이 알고 싶을까요? 그 혹시 부정행위나 뭐 대리 시험을 네. 판별하기 위해 혹시 네. 화면을 켜고 시험을 진행할까요? 네,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그 시험이 끝나면 항상 이제 이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이제 시비가 항상 남습니다.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제 이 시험을 응시하게 되어지면 이 시험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자료를 교수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교수가 이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래서 제 과목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글 미트 시험은 여러분이 컴퓨터 시험으로 보는데 우리 핸드폰으로 구글 미트 여러분에게 화면에 세 가지가 이제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화면에 잡혀야 되고 또 컴퓨터 시험 장면이 잡혀야 되고 여러분의 손이 잡혀야 됩니다. 반장 제가 그 화면에 모니터에 뭐가 잡혀야 된다고 말했었지요? 화면이랑 예, 컴퓨터 얼굴이랑 화면, 얼굴, 그리고 손. 예, 손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카메라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에 잡히도록 이렇게 그 설치를 하고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 그 모니터에 여러분 시험 보는 장면들이 쭉 이렇게 다 뜨게 되어지면 저는 그걸 캡처해서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서 학생들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했습니다 라고 제가 학교에 공정성에 대한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좀 여러분이 시험에 응시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로 사진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장은 중간고사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사항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따지겠는데 시험을 볼 때 그 6주차 워크숍을 통해서 학우분들이 만드신 문제를 출제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총 몇 문제고 이게 다 6주차 워크숍으로 이루어진 문제로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네, 전달을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양 과목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실하게 수업에 임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 지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먼저 중간고사의 유형은 객관식 7문항하고 주관식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7문항은 지금 반장이 소개한 것처럼 6주차에 여러분이 만든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건 30문제 넘게 문제를 생성해 냈는데 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 15개 정도로 이렇게 줄일 겁니다. 그러면 7문제가 출제되어지니까 한 절반 정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주말까지 그 문제들을 선별해서 우리 사이버 캠퍼스 토론실에다가 예제하고 그 다음에 풀이 설명을 그대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제만 풀어보면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험 범위가 6주차까지가 아니라 7주차 이번 수업까지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주 중에서 경험하지 못할 것은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문제일 터인데 이 7주차에 해당되어지는 문제는 정말 평이하게 여러분이 그냥 수업을 들으면 누구나 답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문제를 꼬거나 또 난이도를 높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수업을 듣는 학생이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장 객관식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나요? 아니요. 궁금증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주관식 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할 터인데 주관식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예제를 한 문제를 그대로 올려놓을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보고 이제 답안을 좀 구상해 놨다가 여러분 서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제일 좀 속상한 것은 공부했는데 그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았을 때에 또 공부는 했지만 성적이 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간고사는 1등하고 이제 꼴찌하고의 성적 차이를 한 8점 정도를 벌릴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격차를 벌이는 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한 것만큼 또 노력한 것만큼 점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관식 1번 문제는 그 예제를 따라서 여러분이 해답을 정리해 오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2번 문제는 자기평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수평가, 동료평가, 그 다음에 자기평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기말고사에는 이제 교수자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교수자 평가일 수밖에 없는데 동료평가는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았지요. 워크샵을 통하여서 동료들이 여러분이 쓴 보고서에 잘된 점이나 또 칭찬한 점들을 이렇게 평가해주는 동료평가는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이제 자기평가 부분인데 자기평가는 2주차부터 이제 그 6주차까지 여러분이 워크샵에 참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주차 워크샵에 여러분이 어떤 노력들을 또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워크샵을 수행했는지를 자기평가의 형식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5번의 워크샵이 있었는데 이 5번의 워크샵을 모두 자기 평가하기에는 이제 시험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고 또 다른 학생들과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 2개 또는 3개의 워크샵을 골라서 그 워크샵을 준비하고 또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또 어떤 결과들을 얻었는지를 자기 평가로 기술하면 되도록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하기 때문에 객관식 7문제 중에서 6문제 또 한 문제는 7장에서 또 주관식 1번 문제는 미리 예제를 그 다음에 주관식 2번 문제는 자기 평가로 하기 때문에 따로 이후에 여러분 준비할 건 없습니다. 벌써 평가는 벌써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뭐 새롭게 뭐 준비할 건 없고 여러분이 했던 그 워크샵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노력한 부분들을 기술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평가의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장 또 아직도 불안하거나 또 의문이 있는 점이 좀 더 남았을까요? 저의 궁금증은 일단 다 해결됐는데 다른 학우분들은 어떠신지. 아, 네. 그러면 진도를 좀 나가고 시험에 대해서 혹시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안내를 하거나 또 시험 안내 때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재 12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하나하나 확인한 믿음보다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에 근거할 때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재의 저자는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믿어야 하는지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할 것과 또한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정할 때에 적용되는 기준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에 일반적인 고려 상황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교재 159페이지 첫 번째 줄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출처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좋은 시금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믿을 만한 좋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질학자와 함께 산을 오르다가 이상한 바위를 보았는데 지질학자가 이 산에서 이런 화산 활동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수백만 년 전에 이 산이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 지질학자의 말한 것을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질학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질학자는 해당 분야를 알만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또한 많은 상황들에 대한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지질학자가 저 멀리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저 새는 아마 독수리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물론 이 지질학자가 새 전문가이기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까만큼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법정에서 부검을 담당하는 의사의 증거 제시는 대부분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믿을 만한 좋은 이유가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을 믿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뢰성을 판단하기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가입니다.
130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 있을 경우 우리는 목격자의 시력은 괜찮은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는지,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위치였는지, 또 사건을 실제로 보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목격자가 제시하는 증거의 신뢰성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정황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목격자가 주변 사람으로 인해 그 교통사고를 관찰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증언의 신뢰성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목격자가 음주를 하거나 또 그의 심신에 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목격자로서의 신뢰성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든 증거를 제시하는 데에 사용되어진 것은 목격자의 시력이나 청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통사고 당사자가 만일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고 술 냄새가 나서 경찰관이 그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 아니지를 의심한다면 적절한 도구를 준비하고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기를 불개하거나 혈액 샘플을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혈액 알코올 농도에 관한 증거는 이때 사용된 도구가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신뢰성이 의존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목격자의 감각이 아니라 도구에 의존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집니다. 가령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을 때에 우리는 계기판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또한 가게에서 무게를 달아 물건을 살 때에 저울이 정확하다라는 가정하에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측정할 때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가령 속도, 또 에너지의 크기, 거리, 파장, 점도를 측정할 때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얻은 주장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구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2페이지 9번째 줄, 신뢰성을 판단하기 3번째입니다. 평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신뢰할 만한가, 즉 그 사람의 평판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이나 식견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사람의 정직성이나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평판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BBC 방송은 세상 뉴스나 정부에 관련해서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BC 방송은 정확하다는 평판이 이미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판은 수년 동안의 보도를 통해 확립된 것으로 BBC 뉴스가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좋은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평판이 BBC가 항상 옳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과거에 대부분 옳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방송의 신뢰성에 동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BBC와 다른 방송들에 대한 여러 평판이 있습니다. 진실을 무시하는 방송국이다. 또 뉴스의 취재가 부실하고 부주의하다라는 평판을 받는 방송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평판을 받는 뉴스의 방송사는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평판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 133페이지 13번째 줄입니다. 출처가 이해관계에 걸려 있거나 편향되어 있지 않는가 살펴보기입니다. 중고차 매매인이 어떤 차가 충분히 싸다고 하면서 구입을 권유한다고 하였을 때 이 매매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할까요? 아마 별로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인은 그 차를 팔아 수수료를 챙기는 이득을 얻기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그 차를 팔아 이익을 받을 것을 우선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는 같이 간 친구가 특정한 차를 사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그런 차에 한번 부상을 당한 과거의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 차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해 봅시다. 비록 이 친구가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를 구입하지 말아야 할 정당한 또 상당한 이유 없이 이 차에 대한 평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유명 축구 선수가 돈을 받고 시리얼 광고에 출연하여서 이 시리얼을 먹으면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친다고 말하였을 때에 이 말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축구 선수가 명확하고 가감 없는 진실보다는 이것을 다르게 말함으로써 그가 어떤 것을 얻거나 있는 관계가 더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의 신뢰성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135페이지 세 번째 줄, 이 주장이 행해져지는 상황, 맥락에 관련된 물음입니다. 같은 것이라도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주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친구들에게 A가 B를 찌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경우와 증인 선서를 하고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같은 내용이라 해도 서로 다른 상황이나 다른 맥락에서는 다르게 주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맥락에서 평판이 좋은 방송에 나온 뉴스가 술집에서 들은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한 증언이 이웃과 농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장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36페이지 여섯 번째 줄 세 번째입니다. 주장이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되어지는 출처의 정당성과 관련된 물음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믿을 이유가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나 근거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그것의 말을 믿을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증거 이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신뢰성을 정할 때에는 이것들을 정절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내가 직접 보았다와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의 차이입니다.
가령 외계인이 지구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 눈으로 직접 보았거나 또 다른 감각기관을 이용하여서 내가 인지한 연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개인의 직접적인 또는 1차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보고하는 경우와 다르며 신뢰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